역사에서 만나는 경제 이야기, 쩐설의 김선생 시간입니다. 과거를 깨워 현재를 밝히는 역사 커뮤니케이터죠. 재원쌤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재원입니다. 예, 제 주변의 사람들이 이 코너 너무 재밌다고. 아, 그래요? 네. 원래 이렇게 역사 좋아하면 좀 나이 들어가는 건데. 아, 확실합니다. 네. 40, 50대 남성들이 맞습니다. 역사를 아주 좋아합니다. 네네. 너무 재밌다고 네네. 합니다. 그래서 꼭 재밌다고 전달해달라고 아유, 해서 네. 말씀드려봤습니다. 지난주에 경성의 5대 백화점 중에서 유일하게 조선인이 운영했다는 화신백화점 얘기 쭉 해주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일본인이 운영했던 나머지 4곳 백화점도 궁금합니다. 뭐 미치코시는 다들 이제 아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네. 상대적으로 조금 덜 알려진 백화점들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뭐 미나카이, 히라타, 조지야 이렇게 3개고요. 일단 뭐 히라타 백화점 같은 경우는 들어보셨나요, 혹시 히라타? 못 들어봤습니다. 히라타 백화점도 굉장히 큰 백화점이었고 네. 여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본인들이 좀 판매했을 만한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일제 시기에 일본인 백화점이다 그러면 딱 상징적으로 떠오르는 게 이제 미치코시잖아요. 근데 히라타는 그렇지 않습니다. 쌉니다, 여기. 싸다고요? 아. 네, 굉장히 싸고 좀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거의 원조 쿠팡 느낌으로 배달을 해줍니다. 네, 배달 서비스가 있었거든요. 예. 작은 거 하나도 배달해줍니다. 쿠팡이네요. 붓 하나도 그냥 배달해줘요. 대박이네요. 네, 그다음에 좀 싸요. 딴 데보다. 예. 다른 데보다 싸서 여기에 갈 때 교통비가 드는데도 네. 굳이 여기 가서 삽니다. 음. 왜냐하면 다른 데 사는 것보다 교통비 포함해도 여기가 더 싸기 때문에 비누 하나를 사더라도 나는 히라타 가서 산다. 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히라타 백화점도 생각보다 조선인들이 좀 많이 이용했었던 곳이기도 하고요. 미나카이 백화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미나카이 백화점도 되게 유명한 백화점인데 미나카이 백화점은 미치코시 옆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도 꽤 큽니다. 그리고 미나카이는 처음에 경성에서부터 시작한 곳은 아니에요. 어디서 했나요? 이 조금 특이하긴 합니다만 대구에서 시작합니다. 네. 이 대구에서 시작했었던 이유도 있어요. 부산도 네. 요즘 사실 한국 사람들이 예. 너무 서울 중심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일제강점기 때는 생각보다 지방 분산이 잘 돼 있습니다. 그렇죠. 개항했던 도시들. 예. 그렇죠. 부산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뭐 목포도 굉장히 컸고 강경, 원산, 평양 이런 데들이 되게 큰 도시들이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그 미나카이가 들어올 때쯤에는 이미 19세기 말 이후로 일본 상권들이 개항장 중심으로는 또 많이 포진을 해 있었어요. 예. 그리고 1900년대 들어오면서 경성에도 꽤 많은 일본인 상점들이 이미 들어선 상태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체할 곳을 이제 미나카이가 좀 찾다가 그럼 경부선 쪽에 하나 찾아볼까? 이제 막 경부선이 조금씩 사람들이 이용을 하기 시작했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1905년에 대구를 점 찍습니다. 그리고 대구에 일단 본점을 두고 미나카이 상점이라는 거를 만드는데 이게 꽤 장사가 잘 됐어요. 그리고 대구도요. 생각보다 큰 도시입니다. 아, 그럼요. 지금도 커요. 지금도 크지만 이때는 더 컸습니다. 아, 그래요? 일본인들도 많이 살았었고 경북뿐만 아니라 경남, 경북 다 합쳐서 그 영남 지역에서 부산 말고는 사실 그렇다 할 도시다라고 하면은 대구 정도가 이제 유일했었기 때문에 대구에는 상점들도 굉장히 많고 일본인들 거주 비율도 꽤 높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성공을 해서 1911년 그러니까 이제 강제병합 이후로 경성에 본점을 두면서 경성으로도 진출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미나카이. 미나카이는 전국적으로만 해도 점포가 한 10개 정도 되고요. 만주에도 점포를 열고 만주까지요? 만주에도 점포가 한 3개 정도 있었고 중국 본토에도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중일 만주까지 포함해가지고 점포가 거의 한 20개 정도 가까이 될 정도로 굉장히 큰 백화점으로 성장을 합니다만 체인점이죠. 체인점. 종업원만 한 4,000명 됐다 하니까 엄청난 백화점 체인점으로 성장을 하다가 이게 태평양 전쟁 이후로 완전히 몰락을 합니다. 동아시아에 있었던 점포들은 다 매각을 하게 되고 소멸을 하게 되면서 거의 기업 자체가 해체 수순을 밟게 되는 그렇게 이제 몰락을 하게 되는 거죠.
지난 시간 통해서도 말씀 주셨지만 네.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이 근대식 백화점 네. 이게 정찰제라는 걸 도입하면서 네, 맞습니다.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게 네. 됐다는 말씀도 주셨고 네네네. 또 규모의 경제를 실현했다 이 네. 말씀도 주셨어요. 네. 그런데 나름대로 뭐 전쟁 통해 해체된 것 같긴 합니다만 네. 백화점들이 그래도 기존 상점과 또 차별화되는 어떤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때 이렇게 크게 번성했을 거 아니에요. 사실 지금보다 더 많은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어. 백화점이라는 곳이. 물론 뭐 지금 백화점 가는 이유가 되게 다양하지만 이 시절에는 그냥 다 있어요. 여기 뭐 하나 빠지지 않고 다 있습니다. 뭐 일단 매장도 최신식이고 편의시설도 있고 약국, 여행사, 뭐 공중전화, 이때는 이제 공중전화 굉장히 특이한 거니까 예. 식당, 사진관, 미장원, 휴게실 뭐 이런 것들을 한 곳에서 다 향유할 수 있는 공간 네. 뭐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컸고요. 그 다음에 유독 좀 컸었던 게 이게 사실 지금도 이 전통이 한국에는 남아 있는데 문화광자가 그렇게 많이 열렸어요. 아. 주부들을 대상으로. 예. 지금도 그 교수님도 백화점 아카데미 있죠. 교수님도 백화점 아카데미 좀 나가지 않으십니까? 간간히 갑니다. 아, 네. 알바로. 이때도 유명인들을 모셔다 네. 놓고 네. 문화광자를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러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걸 좀 잘 짰었던 데들이 장사 잘 돼요. 근데 이게 문화강자의 성격이 뭐냐에 따라서 오는 사람들이 누구냐가 좀 달라지거든요. 네. 근데 저번 시간에 이제 미치코시 이야기를 할 때 거의 대부분이 일본인들이었다고 이제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근데 굉장히 특이한 백화점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그 백화점이 이제 조지아 백화점이거든요. 근데 조지아 백화점은 조선인 비율이 70%가 넘습니다. 더 많네요. 굉장히 많은 숫자의 조선인들이 그 가가지고 거기서 어떤 일본 문화를 좀 향유하는, 어떻게 보면 물론 이 시절의 어떤 기사들이나 잡지들이나 해서 화신과 좀 미치코시를 비교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예. 사실은 화신백화점의 더 노골적인 경쟁자는 네. 조지아입니다. 왜냐하면 조선인들을 상대로는 아, 그렇네요. 경쟁해야 되는 백화점이 조지아였거든요. 예. 그래서 조지아가 조선인 모던보이들이 많이 가요. 모던보이, 모던걸.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많이 가냐면 이 비판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시절. 네. 그 기사들에서 그 이 모던걸들, 모던보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도시 생활의 중독자. 아니면 거리를 헤매는 인종. 뭐 이렇게 표현을 네.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상상하기 좋은 소설이 하나 있어요.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아, 그게 그런 소설을 보면 허무하거든요. 예. 되게. 근대식으로 변해가는 경성거리를 막 돌아다니면서 이걸 내가 제대로 향유할 수 없는 나 자신을 어떻게 보면 좀 허무함을 이렇게 표현하는 소설인 거잖아요. 당시 문학들 중에 그런 게 많죠. 많잖아요. 많이 배웠는데 사회적 기회는 없고 네. 그러니까 어디서 시간을 때워야 되고. 네. 예.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예. 그들이 근대 문화를 자꾸 향유하고 싶어요. 예. 그래서 구경을 갑니다. 아. 근데 그럴 때 딱 좋은 백화점이 이제 조지아 예. 백화점이었었던 거고, 좀 특이하다 그래야 되나? 이게 조선인들이 계속 그거를 되게 욕망을 많이 해요. 그냥 가만히 카페에 앉아가지고 네. 근대식 문명을 이렇게 계속 즐긴다거나 예. 커피 마시면 내가 뭔가 그래도 근대인이 세련돼 된 보이고. 거, 세련돼 보이고 근대인이 된 것만 같은 욕망을 느끼고, 백화점에서 구경 한번 했다가 그냥 거기서 비누 하나, 붓 하나, 볼펜 하나 사고 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러면 내가 뭔가 그래도 조금은 남들과는 다른 근대 문화를 향유하는 것만 같은 그런 기분들을 느끼게 하는 장소가 대표적인 곳이 이제 조지아 백화점이었었던 거죠. 네. 어찌 보면 그때 경성의 일본 백화점은 요즘 일본 백화점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네요. 그렇죠. 요즘 일본 백화점 보면 역 근처에서 쇼핑몰로 크게 만들어 놓고 대부분 사람들이 주말에 그 백화점 와서 머리도 깎고 뭐 문화생활도 즐기고 쇼핑도 하고. 네. 야, 그게 경성의 옛날 백화점 모습이군요. 사실 근대라고 하는 거 예. 이제 경제를 전공하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식민지 근대라고 하는 거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네. 식민지 근대는 굉장히 좀 폭력적이고 수탈적이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네. 근대라고 하는 공통점도 있어요. 그러면 사실 지금도 사실 근대 자본주의 시스템 체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 근본은 사실 크게 변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난 그거를 상징하는 공간이 또 백화점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근대 자본주의
그런 소비 경제의 총화 같은 네. 역할이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뭐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말씀 듣고 보니까요. 백화점이라고 해서 경성의 백화점들이 모두 비싼 물건만 파는 것도 아니고 네. 조선인을 대상으로 하는 백화점도 있고 네. 또 단가가 싼 백화점도 있었고 그렇죠. 그러면 기존 상인들에게 반발이 심했을 것 같은데요. 엄청납니다. 네. 중소상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요. 일단 스스로도 마케팅 전략을 바꾸려고 해요. 네. 애누리 금지 애누리 금지. 이런 거 한다거나 깨끗하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 지금이랑 비슷합니다. 그렇네. 지금 재래시장 상인분들이 그렇죠. 많이들 개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예. 이런 것처럼 스스로 조합을 형성하고요. 음. 이 조합을 형성해서 총독부랑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요. 네. 그런데 총독부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를 굳이 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눈치는 봐요. 이 음. 총독부가 굉장히 억압적이고 조선인들을 수탈적으로 대하기도 하지만 예. 이게 최소한의 협의가 되지 않으면 예. 조선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는 척이라도 해야죠. 당연하죠. 예. 왜냐하면 특히나 조선 총독부는 1919년에 거대한 저항을 한번 경험했어요. 아, 그렇죠. 그게 이제 3.1 운동. 3.1운동이잖아요. 3.1운동의 경험이라고 하는 게 이래서 중요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하는 척이라도 뭔가는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백화점 사람들도 모아놓습니다. 예. 백화점 조합 같은 거 이제 형성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그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조선 총독부도 계속적으로 타협을 하려고 해요. 예. 조심해. 너무 지나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이때도 되게 비슷한데 폐점 시간 좀 줄여. 아. 라거나 백화점법 같은 것도 만들려고 하거든요. 예. 백화점법이 되게 다양합니다만 백화점법 제정했을 때 가장 그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지금이랑 비슷해요. 뭐겠습니까? 그 근무일자 뭐 이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월요일은 하지 마라. 예. 이런 얘기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요구하게 되고 그거를 나름대로 백화점 업주들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영업 시간도 어느 정도 조율을 하고요. 그다음에 월요일 정도는 뭐 격주나 뭐 이렇게 예. 한번 쉬어보는 건 어떨까라고 하는 걸로 조금씩 타협은 합니다만 그럼에도 이것도 좀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거기는 한데 예. 한번 예. 이 깔끔함 그리고 편리함 한번 맛보면 근대식 욕망을 한번 맛본 조선인들이 잘 안 가요. 그렇죠. 중소상인들의 물건을 잘 안 사는데 어느 정도냐면 예. 이게 1936년 정도 통계에 의하면 예. 백화점이 가지고 있는 총 판매 그 매상의 비율이 전체 조선의 매상의 3할 정도로 차지합니다. 근데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백화점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예. 그런데 전체 매상의 3할 정도를 백화점이 먹습니다. 그냥 다 여기로 몰린 거네요. 네. 예. 근데 이때 일본의 백화점 훨씬 많거든요. 예. 근데 일본 백화점의 총 매상이 전체 매상 2할 정도인데 조선에서 3할이라고 하는 건 당시 조선에서 백화점이 갖고 있던 위상을 사실 매출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네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백화점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1919년 3.1운동 이후에는 조금 우리 상권도 조금 어떻게든 공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척도 하면서 배려하는 척도 하긴 했습니다만 1930년대 들어서는 일본의 네. 정책이 좀 바뀌지 않습니까? 뭐 중일 전쟁도 있고 많은 변화가 있을 네. 것 같은데 그러면 백화점 매출은 30년대 들어서도 비슷하게 유지됐나요? 아니요. 늘어납니다. 늘어나요? 더 많이 늘어납니다. 오. 이게 1927년 기준으로 5대 백화점만 봤을 때 예. 572만 원 정도 건데 34년이 되면 이 만주사변 이후거든요. 네. 근데 1218만 원으로 뛰고요. 38년이 되면 1900만 원 거의 2천만 원 가까이로 야.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납니다. 왜 매출이 늘어나죠? 전쟁통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전략이죠. 예. 백화점이 전략을 바꿉니다. 예. 이제 30년대 초중반까지는 백화점은 사치품이에요. 예. 여기 가면 사치품 사는 거예요. 뭐 아까 전에 뭐 비누니 부신이 뭐 생필품이니 이런 것들이 판매되기 시작하는 게 요 중일전쟁 이후가 되는 겁니다. 그게 예. 뭐냐면 중일전쟁 이후로 조선 총독부에서는 사치품 금지령이라는 거를 내려요. 그러니까 사치품에 돈 들어가는 게 지금 일단 전시체제에서는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해서 생필품 중심으로 소비 경제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정책도 바꿔 나가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백화점 입장에서는 타격을 입을 것 같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오. 왜냐하면 이제는 생필품도
백화점에서 사라. 아. 그리고 우리가 더 좋은, 더 싼, 더 염가의 생필품을 백화점에서 판매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선총독부 입장에서도 이렇게 백화점이 전략을 바꾸면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전시 생활 필수품을 더 보급하기에 용이한 곳이 어딜까 판단하게 되잖아요. 네. 중소상인이 아니라 백화점. 백화점으로 선택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생필품 같은 것들을 굉장히 싼 가격에 백화점에 납품을 해줘요. 예. 그럼 백화점은 그걸 받아서 또 염가에 사람들한테 생필품을 판매를 하는 거죠. 예. 그냥 진짜 속옷쟁이 하나 살 때도 예. 굳이 중소상인한테 갈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백화점에 가가지고 그 물건을 사러 가는 거죠. 네. 이런 공간으로 어떻게 보면은 판매 전략을 굉장히 영리하게 백화점을 예. 바꾸게 됩니다. 정말 머리 잘 쓴 것 같아요. 네. 원래 전시에 군수물자 조달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인데 네. 그 군수물자를 싸게 조달받기 위해서는 대량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군수물자 납품하는 납품업체들에게 야, 더 많이 만들어. 그래서 더 싸게 정부에 납품하고 나머지는 한국의 백화점 통해서 니네들 물건 내가 또 팔아줄게 하면 네. 더 싸게 군수물자를 납품받을 수도 있으니 네. 정말 이거 진짜 머리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백화점을 마치 대형마트화 시켜서 네. 우리 국민들에게 많이 팔았다면 그때는 뭐 총독부가 뭐 별다르게 백화점에 대한 규제는 아예 안 하게 된 거예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유착 관계가 너무나 끈끈합니다. 그렇군요. 조선 총독부랑 그 백화점 그 조합, 조선 백화점 조합이라고 하는 이 둘 간의 관계가 너무나도 끈끈했기 때문에 네. 오히려 더 밀어줍니다. 아. 오히려 백화점을 더 밀어주고요. 조자 백화점이 또 이제 좀 특이한 게 예. 전시경제 체제로 돌아섰을 때쯤에 머리를 대단히 잘 써요. 조자 백화점은 경영 능력이 굉장히 좀 뛰어났던 것 같은데 이제는 유통만 하는 시기는 지났다. 그래서 스스로 경공업으로 진출합니다. 백화점이요. 특히 피목점. 예. 그러니까 이때는 제일 중요한 게 옷이에요. 예, 왜냐면 그렇겠죠. 옷도 없으니까. 예. 그래서 피복점을 스스로가 설립을 하고요. 본인들이 만든 걸 본인들 백화점에서 판매합니다. 어떻게 보면 PB 상품이네. 그렇죠. 예. 그런 걸 조자 백화점 가면은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인의 비율이 더 높았군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예. 특히나 이제 다른 백화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요거를 좀 이겨내냐면 이 전시경제 체제라고 하는 걸 전시경제에서 사실 그 총독부가 가장 많이 신경 썼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전시라고 하는 걸 홍보하는 겁니다. 오히려요. 전시에 지금 우리는 전쟁에서 이기고 있고 그리고 영미 제국과 예. 싸워 나가면서 대동아시아가 단결되어 하나 되어 맞서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라고 하는 걸 홍보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나머지 이제 조지아는 경공업에 진출해 가지고 PB 상품을 만든다면 다른 백화점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었던 이제 문화센터를 네. 굉장히 이 방금 얘기한 조선총독부의 이 정책과 딱 맞아떨어지는 문화강좌를 계속적으로 열어줘요. 예. 그러니까 문화강좌에 그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이 시기에 어떤 그 친일파로 변절한 사람들 있잖아요. 되게 예. 유명한 예. 뭐 이광순이 최남선이니 하는 네. 되게 유명한 친일파들을 예. 이 문화강좌에 초청합니다. 그리고 대동아 공영권과 이 대동아 전쟁, 아시아 태평양 전쟁을 홍보해줘. 그 강연을 시키는 거군요. 강연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징병. 이제 네. 앞으로 물론 44년의 강제징병이고 그 이전에는 스스로들은 이제 강제징병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예. 사실상 강제성이 띄고 있는 그 징병제 시스템을 이런 곳에서 홍보하게끔 해줘요. 네. 그러면 거기에 나가서 강의를 하는 이 사람들은 백화점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대동아 공영권이라고 하는 걸 조선인들에게 알리는 굉장히 중요한 공간으로서 이제 역할을 이제 변화시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선 총독부 입장에서 백화점을 규제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네요. 너무나도 착하니까. 그렇네요. 네. 어찌 보면 더 나아가서요. 백화점을 통해서 한국인들에게 판매하는 뭐 가격은 상대적으로 더 비싸게 받고 그렇죠. 군납하는 건 싸게 받는다든가 아니면 한국인들에게 판매하는 물건의 종류와 양 같은 것도 규정 짓거나 그런 일도 있었습니까? 그럼요. 그런 것도 철저하게. 왜냐하면 이때는 전시 경제 체제로 들어가면은
배급제입니다. 아, 배급제. 네, 그러니까 통으로 받아서 네. 통으로 납품하고 이거를 조선인들에게 뿌리고 이런 역할도 백화점이 하기 너무 좋은 거죠. 그렇네요. 싼 가격에 갖고 들어올 수 있으니까. 심지어 조지아는 스스로 찍어내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서 조선 총독부란 백화점은 더욱더 끈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백화점이라고 하는 공간이 전시체제기로 들어서면 더 이상 상품 판매 전략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말고는 네. 사실상 그런 배급 물건이나 예. 아니면 상품들을 구할 수 있는 곳이 구할 없으니까. 수 있는 곳이 없어지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국가라는 표현은 조금 그렇지만 예. 이 조선 총독부라고 하는 기관과 예. 상품을 판매하는 유통업자들이 서로 끈끈하게 만나서 이렇게 좀 성장을 하게 되는 예. 이런 시절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럼 조금 시간을 점핑해서요. 네. 저희가 해방이 됐고 네. 광복이 된 뒤에 미군정이 시작됐어요. 네. 그럼 이 백화점들은 뭐 PX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망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예. 백화점이 사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근대 그다음에 현대의 백화점의 역할이 전시체제기에는 달라진 거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국가를 떼놓고는 혹은 조선 총독부라고 하는 그 국책기관을 빼놓고는 더 뭔가 그 노력할 필요도 없고. 그렇네요. 그다음에 무엇인가 뭐 스스로들이 어떤 그런 판매 전략을 고민할 필요도 없는 그렇네요. 이런 시절을 한 5, 6년을 겪다 보니까 해방 이후에는 이걸 돌파할 수 있는 이 새로운 경제 시스템에서 뭔가 이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그리고 전략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미군정에 또 들러붙다가 예. 미군정은 결국 48년에 또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판매 전략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자생력을 잃었구나. 그렇죠. 거의 대부분의 백화점들은 다 새롭게 성장하는 한국 기업들에 네. 이제 넘어가는 수순을 밟게 되는 거고 조지아 백화점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는 다양한 곳에 이렇게 막 중앙백화점에 이렇게 팔렸다가 예. 최종적으로는 지금의 예. 그 롯데 백화점 네. 영프라자 예. 그곳이 지금 조지아 백화점이거든요. 예. 거기로 완전히 이제 롯데로 완전히 넘어가게 되는. 예.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옛날 백화점 이름들 있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미도파라든가 네. 뭐 신세계는 뭐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아니까 이병철 회장을 통해서 성장해 왔던. 네. 그럼 미도파 같은 건 언제 생긴 거예요? 미도파는 1960년대에 미도파 백화점으로 했다가 예. 미도파 백화점도 결국은 문을 닫습니다. 미도파 백화점이 나중에 그 외환위기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대농그룹 계열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갖고 있다가 여기도 결국에는 망해가지고 이게 롯데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6, 70년대에는 미도파가 그래도 어느 정도 네. 역할을 해주다가 이것도 결국엔 IMF 때 넘어가게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나라 백화점들은 적산 기업을 정부로부터 불화받아서 그렇죠. 그걸로 성장해 왔던 네. 백화점들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조지아만 그렇고요. 예. 조지아랑 미치코시만 이제 미도파랑 그 신세계로 넘어가가지고 예. 그 정도로 살아남은 거고 예. 아까 제가 쭉 얘기했었던 뭐 미나카이나 예. 아니면 그 다른 백화점들은 완전히 그냥 없어졌네. 망합니다. 그 그 돌파구도 찾지 못하고 네. 뭐 어떤 데는 화재가 나서 그냥 없어지기도 하고 아예 폐업 수준을 밟아서 없어져 버립니다. 네. 이제 다음 주에는 익히 우리가 들었던 네. 백화점들 특히 네. 롯데 같은 일본 기업은 어떻게 우리나라에 진출했는지 이런 네. 것도 알 수 있겠네요. 그럼 다음 주는 롯데로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보죠. 네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늘 재밌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재원 쌤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